여러분은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겠다는 일이 있으신가요? 아는 게 힘이라고들 하지만 정말 어떨 때는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이 더 와닿을 때가 많죠. 상파울루의 한 식품 무역회사에서 안정적인 일상을 추구하던 브라질 여성이 있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던 그녀였지만 회사의 압박으로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파견을 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치안이 불안한 브라질에서 늘 경계하며 살아온 그녀에게 휴전국가라는 단어만으로도 한국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도착한 한국의 모습은 그녀의 예상과 완전히 달랐다고 합니다. 그렇게 1년의 파견을 마치고 브라질로 돌아온 그녀가 한국에 갔다 온 게 후회돼요. 그냥 몰랐으면 좋았을걸. 이라는 충격적인 고백을 친구에게 털어놓았다는데요. 고향이라 믿었던 브라질이 이제는 낯설기만 하다는 그녀. 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사벨라입니다. 매일 아침 7시 정각, 저는 같은 알람 소리에 눈을 뜹니다. 7시 15분, 커피 한 잔. 7시 45분, 아파트 문을 나서 똑같은 버스 정류장으로 향합니다. 지난 5년간 한 번도 어긋난 적 없는 제 일상이었어요. 상파울루의 이 혼잡한 도시에서 제게 안정감을 주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이사벨라, 오늘도 정신해. 매일 아침 똑같은 인사를 건네는 경비원 호세의 말에 미소로 답하며 버스에 올랐어요. 상파울루는 아름다운 도시지만 동시에 위험이 도사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어릴 적 집 근처에서 일어난 강도 사건을 목격한 이후 저는 늘 주변을 경계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가방은 항상 몸 앞쪽에 단단히 붙이고 귀중품은 절대 바깥주머니에 넣지 않습니다. 골목길은 피하고 해가 지면 혼자 돌아다니지 않았어요. 식품무역회사 브라질리아 트레이딩에서 수출 담당자로 일한 지 이제 6년 차입니다. 매일 똑같은 자리, 같은 책상에서 수출 서류를 검토하고 해외 바이어들과 메일을 주고받는 일상이 저에겐 편안했어요. 변화보다는 반복이 주는 안정감 속에서 저는 제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이사벨라, 오늘 오후에 전체 미팅이 있대. 중요한 발표가 있다던데. 동료 마리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요한 발표라. 최근 회사가 아시아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제 일상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오후 3시, 회의실에 전 직원이 모였어요. 카를로스 이사가 앞에 서서 중요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주 중요한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회사가 글로벌 식품 시장 확장을 위한 호리존트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이를 위해 주요 해외 지역의 직원들을 파견할 계획입니다. 그 순간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쳤어요. 파견이라는 단어가 제 귀에 크게 울렸습니다. 주변 동료들은 흥분된 표정으로 속삭이기 시작했어요. 유럽과 미국 그리고 아시아 지역 중 하나인 한국에 각각 한 명씩 파견할 예정입니다. 1년간의 파견 기간 동안 현지 시장 조사와 네트워크 구축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주세요.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은 들썩였습니다. 대부분의 동료들이 유럽이나 미국 파견을 원했어요. 프랑스 파리, 스페인 마드리드, 미국 뉴욕 모두 꿈꾸는 도시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해외 파견은 제 인생 계획에 전혀 없었습니다. 이사벨라, 지원 안 해? 이런 기회 흔치 않은데. 루카스가 물었어요. 난 여기가 좋아. 굳이 낯선 곳에 가고 싶지 않아.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상사인 페드로 부장이 제 자리로 다가왔어요. 이사벨라, 잠깐 시간 있어? 네, 부장님. 호리존트 프로젝트에 지원할 생각은 없나? 자네는 영어도 유창하고 꼼꼼한 성격이라 해외 파견에 적합할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저는 변화를 좋아하지 않아요. 여기서의 업무가 편안합니다. 페드로 부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이번 프로젝트는 회사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야. 윗선에서는 이 기회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들을 어떻게 볼지, 승진이나 향후 경력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어. 그 말에 저는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이 회사에서의 안정적인 직장은 제게 무엇보다 중요했어요. 하룻밤을 고민한 끝에 결국 지원서를 제출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어차피 많은 사람들이 지원할 테니 내가 뽑힐 리 없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상은 빗나갔어요. 금요일 오후 인사부에서 메일이 왔습니다. 이사벨라 산토스님, 호리존트 프로젝트 한국 파견 지원자로 선발되셨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 카를로스 이사 사무실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일을 읽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한국? 유럽도, 미국도 아닌 한국이라니. 저는 인터넷을 열어 한국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휴전국가,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
의무군 복무, 북한 미사일 도발. 검색 결과를 보며 겁이 덜컥 났어요. 치안이 불안한 상파울루에서도 항상 조심하며 살아온 제가 군사적 긴장이 있는 나라에 간다니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떻게든 이 파견을 피할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월요일 아침 떨리는 마음으로 카를로스 이사 사무실을 노크했습니다. 들어오게, 이사벨라. 이사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한국 파견을 말을 꺼내기도 전에 카를로스 이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축하하네. 처음에는 아무도 한국을 지원하지 않아 걱정했는데 자네가 나서줘서 고맙네. 유럽과 미국은 경쟁이 치열했지만 한국은 자네 혼자였어.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직접 한국을 선택한 것처럼 오해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사님, 저는 자네의 용기가 정말 놀랍네. 한국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장이고 그만큼 중요한 곳이야. 준비는 다 됐나? 3주 후면 출국이야. 카를로스 이사의 기대에 찬 눈빛에 거절의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사무실을 나왔어요. 한국행이 확정된 것입니다. 다음 3주는 악몽 같았어요. 한국어 기초 회화집을 사서 공부하고 한국 문화에 대한 책을 읽었지만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어요. 북한 미사일이 떨어지는 꿈, 낯선 곳에서 길을 잃는 꿈, 아무도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꿈. 이사벨라, 괜찮아. 한국은 실제로 안전한 나라야. 내 친구가 관광으로 다녀왔는데 너무 좋았대. 마리아의 위로가 와닿지 않았어요. 저는 그저 제 일상이 무너지는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마침내 출국 당일,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공항으로 향했어요. 가족들과 친구들이 배웅을 나왔지만 그들의 응원에도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잘 다녀와, 딸. 자랑스럽다. 어머니의 말씀에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비행기에 올라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왜 하필 나인가? 왜 하필 한국인가? 꼬박 하루가 넘는 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낯선 공항 표지판들, 알아들을 수 없는 안내 방송, 모두가 빠르게 움직이는 가운데 저는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공항에서 숙소까지 가는 방법만 메일로 보내줬을 뿐 아무런 마중도 없었어요. 택시를 타야 하나? 지하철? 버스?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공항 로비를 헤매고 있을 때였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한 청년이 영어로 말을 걸어왔어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주소가 적힌 종이를 보여드렸어요. 아, 강남이시네요. 제가 같은 방향으로 가는데 도와드릴게요. 그는 유창한 영어로 지하철 노선을 설명해주고 심지어 제 큰 캐리어를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절대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았겠지만 그 순간 저는 너무 지치고 혼란스러워 그의 도움을 받아들였어요. 지하철 안에서 그는 한국에 대해, 서울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범죄율이 매우 낮고 밤에도 여성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고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깨끗한 지하철과 질서 정연한 승객들을 보며 조금씩 안심이 되기 시작했어요. 여기가 강남역입니다. 주소지는 도보로 5분 거리예요. 호텔방에 들어서자마자 침대에 몸을 던졌어요. 시차 적응도 안 된 상태에서 내일부터 바로 회사에 출근해야 한다는 생각에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공항에서 만난 그 청년의 친절함이 계속 떠올랐어요.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 친절이겠지.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의 첫날을 맞이했습니다. 가장 가기 싫었던 곳, 가장 두려웠던 나라, 그곳에서 앞으로의 1년을 어떻게 버텨야 할지 막막했어요. 하지만 운명이란 가끔 우리가 가장 피하고 싶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도 한다는 것을 그때의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첫 출근 날, 저는 2시간이나 일찍 준비를 마쳤어요. 낯선 도시에서 길을 잃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호텔 창문으로 서울의 아침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인터넷에서 본 위험한 휴전국가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반짝이는 고층 빌딩들과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지하철은 또 다른 놀라움이었습니다. 브라질의 지하철과는 달리 모든 것이 깨끗하고 정확했어요. 지하철 시간표는 분 단위로 지켜졌고 사람들은 줄을 서서 차례대로 탑승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새벽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여성 혼자 탑승해도 전혀 위험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회사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빌딩을 올려다보며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곧바로 한 여성이 다가왔어요. 이사벨라 씨죠? 환영합니다. 저는 통역을 담당할 수진입니다. 수진 씨는 유창한 포르투갈어로 저를 맞이했어요. 얼마나 안심이 되던지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녀를 따라 사무실로 들어가자 10명 정도의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어요. 그 순간 제 상상 속에서는 차갑고 비판적인 시선들이 저를 향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안녕하세요, 이사벨라 씨. 드디어 만나게 되어 반가워요. 브라질에서 오느라 힘들었죠? 시차 적응은 괜찮으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주세요. 따뜻한 환영 인사와 함께 사무실 한쪽에 마련된 제 자리로 안내받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작은 환영 선물까지 놓여 있었어요. 포스트잇, 메모장, 그리고 귀여운 한국 전통 책갈피까지.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팀장님인 김 부장은 차분하고 신중한 분이었어요. 이사벨라 씨, 우리는 당신의 경험과 지식이 매우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천천히 적응하세요.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나 팀원들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이런 배려심 깊은 환영은 제가 상상했던 냉정한 한국 직장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첫날부터 저는 제 선입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업무 적응은 생각보다 수월했어요. 모든 매뉴얼이 영어로도 준비되어 있었고 각 단계마다 상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종종 애매한 지시로 혼란스러울 때가 많았는데 여기서는 모든 것이 명확했어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지 마세요라는 정확한 가이드라인 덕분에 실수할 여지가 적었습니다. 첫 주에 가장 인상 깊었던 사람은 무역팀의 정 과장이었어요. 그는 항상 조용히 자기 일에 집중하는 사람이었지만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슬며시 다가와 도움을 주었습니다. 첫날 점심시간, 저는 혼자 식당 메뉴판을 들여다보며 당황하고 있었어요. 처음이시면 이 메뉴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맵지 않고 브라질 사람들도 좋아하더라고요.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건넨 정 과장의 추천으로 처음 먹어본 된장찌개는 놀랍도록 맛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항상 멀리서 저를 지켜보는 듯했어요. 제가 문서 번역에 어려움을 겪을 때면 어느새 옆에 와서 도움을 주었고 한국어 표현이 어려울 때면 영어로 차분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한국 생활에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출근길에 편의점에 들러 삼각김밥을 사 먹는 것도 일상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던 김의 맛도 이제는 맛있게 느껴졌어요. 퇴근 후에는 호텔 근처 작은 공원을 산책하는 것이 제 루틴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무실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다른 회사라면 큰 실수로 여겨질 법한 일이 있었는데 김 부장님은 해당 직원을 질책하기는커녕 함께 앉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차분히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거야. 라는 말이 제 귀에 들렸어요. 이런 문화는 저에게 새로웠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실수가 곧 무능력으로 여겨지기 쉬웠는데 여기서는 성장의 과정으로 받아들여졌어요. 그 순간 저는 이 조직 문화가 마음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한국과 브라질 간의 식품 무역 전략을 세우는 일에 참여했어요. 회의 시간, 팀원들은 제 의견을 진지하게 경청했고 아이디어에 대해 건설적인 피드백을 주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업무의 진정한 가치를 느꼈어요. 이사벨라 씨의 남미 시장 분석은 정말 통찰력이 있네요. 이런 관점은 우리에겐 없었어요. 정 과장의 조용한 칭찬에 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늘 그렇게 말은 적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의미 있었어요. 매일 반복되던 서류 작업보다 이렇게 전략적인 논의에 참여하는 것이 훨씬 보람찼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저는 서울의 일상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아침 출근길에 붐비는 지하철, 점심시간에 들르는 근처 식당의 김치찌개, 밤늦게 퇴근해도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거리. 이 모든 것이 익숙해졌습니다. 호텔 생활도 나쁘지 않았지만 회사에서 제안한 회사 소유의 외국인 게스트하우스로 이사하게 되었어요. 그곳에는 다른 나라에서 온 파견 직원들도 있어 때때로 서로의 문화를 나누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독일에서 온 마르쿠스, 태국에서 온 수파, 그리고 저. 우리는 종종 주말에 함께 서울 구경을 다녔어요. 이사벨라, 서울이 어때? 적응은 잘 되고 있어? 수파가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는데 이제는 오히려 좋아. 안전하고 모든 게 효율적이야. 제 대답에 수파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상의 변화는 저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주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항상 같은 식당, 같은 메뉴를 고집했지만 여기서는 매일 다른 식당을 시도해보게 되었어요. 한식, 중식, 일식,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야근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사무실엔 저와 정 과장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커피 한 잔을 건네며 말했어요. 이사벨라 씨, 항상 수고가 많습니다. 한국 생활은 어떠세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는 브라질에 대해,
제 고향에 대해 많은 질문을 했어요. 자신은 한 번도 해외여행을 해본 적이 없다고, 언젠가 브라질에 가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진지한 눈빛과 따뜻한 미소가 제 마음을 설레게 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정 과장을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조용한 배려, 깊은 통찰력 그리고 책임감 있는 모습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점심시간에 자연스럽게 그의 옆자리를 찾게 되고 그가 없는 날이면 왠지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이사벨라 씨, 오늘 저녁에 시간 괜찮으세요? 우리 팀에서 회식이 있는데 한국 전통주를 맛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정 과장의 초대로 참석한 회식에서 저는 처음으로 소주와 막걸리를 맛봤어요. 처음에는 낯선 맛이었지만 팀원들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마시니 괜찮았습니다. 그날 밤, 정 과장은 제가 안전하게 숙소로 돌아갈 수 있도록 택시를 잡아주었어요.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내일 봅시다. 그의 배려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브라질에서라면 상상도 못할 안전함과 신뢰감이었어요. 업무적으로도 정 과장과의 협력은 늘어갔습니다. 우리는 함께 한국 브라질 무역 확대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어요.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회의, 함께 분석하는 시장 자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사벨라 씨는 정말 대단해요. 브라질에서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한국 시장을 이렇게 빨리 이해하다니. 그의 칭찬에 저는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사실 모든 건 그의 도움 덕분이었는데 그는 항상 제 공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예전에 조심스럽고 변화를 두려워하던 이사벨라는 없었습니다. 대신 적극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제가 있었어요. 한국의 문화, 음식 그리고 사람들, 모든 것이 제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 과장, 그에 대한 제 감정은 점점 더 깊어졌어요. 매일 아침 그의 인사를 기다리고 퇴근 시간이 되면 그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슬쩍 시간을 조절하기도 했습니다. 어느새 저는 그에게 마음을 주고 있었어요. 주말에는 종종 정 과장이 추천한 장소들을 혼자 방문했습니다. 그가 좋아한다는 북촌 한옥마을, 그가 커피를 즐겨 마신다는 카페. 그의 취향을 알아가는 것이 즐거웠어요. 어느 날, 팀 회의가 끝난 후 정 과장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이사벨라 씨, 남산타워에 가보셨나요? 서울에서 가장 아름다운 야경을 볼 수 있는 곳이에요. 아직 못 가봤어요. 가보고 싶긴 했는데, 저는 기대감에 가슴이 뛰었어요. 혹시 함께 가자는 제안을 할까 기대했습니다. 그럼 꼭 한번 가보세요. 특히 해가 질 무렵이 좋아요. 제 여자친구와 자주 가는 곳인데 정말 로맨틱하거든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여자친구라니. 제가 몰았던 거지만 그는 이미 연인이 있었던 겁니다.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꼭 가볼게요. 추천해주셔서 고마워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한국에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들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어요. 짝사랑은 이렇게 시작도 전에 끝나버렸지만 그래도 정 과장과의 업무적 관계는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그의 미소, 그의 배려가 이제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일하는 시간은 여전히 소중했어요. 그의 옆에서 일하며 배우는 것들, 그의 진중한 태도와 책임감은 저를 더 나은 전문가로 성장시켰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저는 한국에서의 일상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비록 정 과장에 대한 감정은 포기해야 했지만 한국이라는 나라, 이곳의 문화와 사람들은 제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이제 서울은 제게 더 이상 낯선 곳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와 성장을 경험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어요. 1년의 파견 기간이 반이나 지났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처음으로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브라질로 돌아가야 한다면 이 모든 것들 그리고 정 과장과는 어떻게 되는 걸까? 비록 그에게 사랑의 감정을 품을 수는 없게 되었지만 그와의 일상 그리고 한국에서의 모든 경험들이 제게는 너무 소중했어요. 변화를 두려워하던 제가 이제는 변화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 곳. 이곳을 떠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사벨라 씨, 괜찮으세요? 요즘 좀 피곤해 보여요. 정 과장의 걱정 어린 물음에 저는 그저 미소로 답했어요. 괜찮아요. 그냥 한국에서의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아쉬워요. 그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았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을 충분히 즐기세요. 그의 말처럼 저는 남은 시간을 소중히 여기기로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해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나, 그리고 이곳에서 찾은 행복을 과연 브라질로 돌아가서도 지킬 수 있을까?
그 질문은 제 마음속에 계속 맴돌았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사무실에는 작은 환송회가 열렸어요. 모두가 제게 따뜻한 인사를 건넸지만 정 과장의 표정만은 어딘가 복잡해 보였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단순한 동료 이상의 관계가 되어 있었어요. 비록 제 마음을 전하지는 못했지만 함께 밤새 프로젝트를 완성했던 기억, 어려운 고비마다 그가 건네주던 위로의 말들이 가슴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사벨라 씨, 브라질에 돌아가서도 가끔 연락해요. 우리 프로젝트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그의 마지막 인사에 저는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그리움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1년 전에는 이 도시가 얼마나 두렵고 낯설었는데 이제는 떠나는 것이 더 두렵다니.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창문 너머로 서울의 마지막 풍경을 담았습니다. 아쉬움과 그리움 그리고 미련이 한데 뒤섞인 채 저는 브라질로 향했어요. 경유도 하고 하루가 넘는 시간 동안 비행 끝에 상파울루 공항에 도착했을 때 가족들이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딸. 그 순간만큼은 고향에 돌아온 기쁨이 컸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공항을 나서는 순간부터 저는 문화적 충격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질서정연함에 익숙해진 제게 무질서하게 밀치며 나아가는 사람들의 행렬은 낯설게 느껴졌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쓰레기가 널린 거리와 낙서로 뒤덮인 벽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집에 도착해 제 방에 들어서자 익숙한 냄새와 물건들이 저를 반겼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공간조차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1년 동안 저는 그만큼 변해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자명종이 울리자 저는 반사적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한국에서 쓰던 휴대폰을 찾으려는 습관이 남아 있었어요. 현실을 깨닫고 심호흡을 하며 일어났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야. 회사로 출근하는 길, 저는 본능적으로 주변을 경계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가방을 꼭 붙잡고 지나가는 오토바이를 의식하며 낯선 시선을 피하는 모습. 한국에서는 잊고 있었던 습관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1년 전에는 너무나 당연했던 이 행동들이 이제는 피로하게 느껴졌어요. 브라질리아 트레이딩 본사에 도착하자 동료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이사벨라, 돌아왔구나. 한국은 어땠어? 모두가 한국에 대해, 제 경험에 대해 물었지만 그들에게 제 감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좋았어요. 생각보다 훨씬 발전된 나라더라고요.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업무를 시작하려는데 첫 메일부터 혼란스러웠어요. 마감 기한도 명확하지 않고 한국과 달리 그 어떤 형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도 없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모든 업무 지시가 명확했는데 여기서는 알아서 해라는 식의 애매한 방식이 다시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땐 그냥 열심히만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일을 한 건지 시간을 버린 건지 헷갈렸어요. 점심시간 동료들과 근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늘 정시에 식사를 했는데 여기서는 모두가 들쑥날쑥 나오면서 30분 넘게 기다리는 것이 당연한 듯했어요. 식당에 도착해 메뉴를 보는데 문득 한국의 깔끔한 식당과 정갈한 반찬들이 그리워졌습니다. 이사벨라, 왜 그렇게 멍하니 있어? 루카스의 질문에 저는 현실로 돌아왔어요. 아니야, 그냥 시차 적응이 안 된 것 같아. 변명처럼 대답했습니다. 사실 시차보다 더 적응하기 어려웠던 것은 문화적 충격이었어요. 한국에서의 질서와 효율성, 명확함에 익숙해진 제게 브라질의 유연함과 즉흥성은 이제 혼란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저는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매일 아침 알람 소리에 눈을 뜨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어요. 한국에서는 활기차게 시작했던 하루가 이곳에서는 끝없는 좌절의 연속으로 느껴졌습니다. 업무 시간에도 집중이 잘 되지 않았어요. 자꾸만 한국 사무실이 떠올랐고 특히 정 과장의 얼굴이 자주 생각났습니다. 그의 차분한 목소리, 신중한 조언,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따뜻한 배려가 그리웠어요. 브라질에서는 그런 동료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업무 메일을 확인하다 문득 한국 지사에서 온 메일을 발견했어요. 정 과장이 보낸 것이 아니라 김 부장의 메일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진행했던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메일 아래에는 팀원들의 짧은 인사가 있었지만 정 과장의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그 사실이 왠지 마음 아팠어요. 한 달이 지나자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얻었던 자신감과 열정은 사라지고 대신 무기력함과 우울함이 자리 잡았어요. 매일 밤 한국에서의 기억을 되새기며 잠이 들곤 했습니다. 깨끗한 거리, 안전한 밤길, 명확한 업무 지시, 그리고 정 과장의 미소. 이사벨라,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 다들 내가 걱정돼. 요즘 너무 침울해 보여. 오랜 친구 마리아의 제안으로 우리는 작은 바에서 만났어요. 한 잔, 두 잔 술이 들어가자 제 마음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마리아, 나 미쳐버릴 것 같아. 한국에 갔다 온 게 후회돼. 그냥 몰랐으면 좋았을걸. 무슨 소리야? 한국이 그렇게 좋았어? 좋았던 게 아니야. 내가 거기서 달라졌어. 더 나은 사람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여기서는 적응할 수가 없어. 마리아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끔 그런 일이 있어. 새로운 경험이 우리를 바꿔놓고 나지.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한국이 그리웠어요. 그곳의 모든 것, 그리고 특히 정 과장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의 말투, 미소, 괜찮아요 라며 건네주던 따뜻한 물컵까지도. 비록 그에게 제 마음을 전하지 못했지만 그는 제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 있었어요. 집에 도착해 핸드폰을 확인하니 정 과장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이사벨라 씨, 잘 지내시나요? 브라질 생활은 어떠세요? 여기 프로젝트는 잘 마무리됐습니다. 당신의 기여가 컸어요. 간단한 메시지였지만 저는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그가 아직 저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 큰 그리움이 밀려왔습니다. 메시지에 어떻게 답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솔직하게 제 상황을 알리기로 했어요. 정 과장님, 메시지 감사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적응이 쉽지 않네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많이 그립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의 답장이 와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큰 변화를 경험하셨으니까요.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그의 메시지에 위안을 얻었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브라질에서의 일상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출근길에 마주치는 혼잡한 교통, 업무 시간의 비효율성, 퇴근 후 안전에 대한 끊임없는 걱정. 이 모든 것들이 저를 지치게 했어요. 2달이 지나자 회사에서도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페드로 부장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이사벨라, 솔직히 말해서 내가 돌아온 후로 업무 성과가 많이 떨어졌어.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야?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장님. 적응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문제 없었다고 들었는데 오히려 뛰어난 성과를 냈다면서? 그 말에 문득 깨달음이 왔어요. 맞습니다. 한국에서는 제가 다른 사람이었어요. 더 자신감 있고 적극적이고 행복했습니다. 그곳에서의 환경이 저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맞아요, 부장님. 한국에서는 다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 저녁 혼자 공원 벤치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브라질로 돌아온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한국에 대한 그리움은 줄어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커진 것 같았습니다. 매일 밤 정 과장의 SNS를 확인하며 그의 소식을 찾아보는 제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어느 날 친구 루카스가 제게 충격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사벨라, 혹시 한국의 그 남자 때문에 이러는 거야? 그 질문에 저는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동안 제 마음을 숨겨왔는데 그렇게 티가 났던 걸까요? 무슨 소리야? 눈치챘어. 내가 메시지 확인할 때마다 표정이 달라지거든. 그리고 한국 이야기만 나오면 눈이 반짝이고 제 비밀이 들통난 것 같아 당황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수 있어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맞아. 한 사람이 있었어. 하지만 그는 이미 여자친구가 있었고 난 그냥 동료였을 뿐이야. 그럼 지금 내가 괴로운 건 그 사람 때문이야? 아니면 한국 자체가 그리운 거야? 루카스의 질문에 저는 깊이 생각해봤어요. 둘 다. 아니, 어쩌면 한국에서의 내 모습이 더 그리운 걸지도 몰라.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한국을 생각했습니다. 정 과장과의 추억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경험했던 모든 순간들. 첫 출근 날의 떨림, 동료들의 따뜻한 환영, 점점 자신감을 얻어가던 순간들. 그리고 한국을 떠나던 날의 아쉬움까지. 4개월째 되던 날, 회사에서 특별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국 지사와의 협업이 확대되면서 다시 한국으로 파견 갈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장기 파견으로 최소 2년 이상 현지에 머물며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순간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운명일까요?
다시 한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제게 주어진 것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만약 돌아가서 정 과장을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가 이미 결혼했다면? 혹은 저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졌다면? 온갖 불안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망설임 없이 파견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제 더는 브라질에서 헛된 그리움의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어요. 다시 한국으로 가서 그곳에서 찾았던 제 자신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용기가 있다면 이번에는 정 과장에게 제 마음을 전할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파견 결과를 기다리는 2주 동안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 공부를 다시 시작했고 한국 뉴스를 찾아보며 그곳의 변화를 알아갔어요. 그리고 가끔은 정 과장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내며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마침내 결과 발표 날이 왔어요. 사무실 게시판에 파견자 명단이 붙었고 제 손은 떨리는 마음으로 그 종이를 향해 뻗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 이름이 있었어요. 이사벨라 산토스, 한국 서울지사 파견. 그 순간 제 눈에서는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다시 그곳에서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이었어요. 페드로 부장이 제게 다가와 축하의 말을 건넸습니다. 축하해, 이사벨라. 내가 한국에서 좋은 성과를 냈다는 건 알고 있었어. 이번에는 더 오래 머물면서 우리 회사의 아시아 시장을 확대해 주길 바래. 감사의 말을 전하고 자리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정 과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정 과장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곧 다시 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2년 이상의 장기 파견이에요. 몇 분 후 그의 답장이 왔습니다. 정말요? 축하드립니다. 다시 함께 일하게 되어 기쁩니다. 단순한 문장이었지만 그 메시지는 제게 큰 용기를 주었어요. 저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활기차게 지냈습니다. 브라질에서의 마지막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며 가족과 친구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파견 결정 후 6개월이 흘렀어요. 그 기간 동안 저는 한국어 공부에 매진했고 정 과장과도 종종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는 새 프로젝트에 대해, 저는 브라질의 소식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우리 사이에는 여전히 동료라는 선이 그어져 있었지만 그의 메시지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는 날, 저는 첫 파견 때와는 완전히 다른 감정이었어요. 두려움 대신 설렘이, 불안 대신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이번에는 1년이 아닌 최소 2년 이상의 장기 파견이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팀장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긴장감에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공항에 마중 나온다는 메시지를 받았지만 누가 올지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혹시 정 과장이 나와 있을까? 아니면 김 부장님?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입국장을 나서는 순간 눈에 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정 과장이었어요. 그는 손에 작은 환영 꽃다발을 들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친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의 미소는 여전했고 그 따뜻한 눈빛도 그대로였습니다. 이사벨라 씨,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말없이 웃고 있는 제게 그가 다가왔어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제 캐리어를 받아들고 말했어요. 이번에는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그때는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되었어요. 차 안에서 정 과장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고 그가 말했던 여자친구와는 헤어졌다고요. 그리고 제가 떠난 후 비로소 깨달았다고,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를.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솔직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우리에겐 시간이 많으니까요. 그날 이후 우리는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업무적으로는 여전히 프로페셔널한 관계를 유지했지만 퇴근 후에는 종종 함께 식사를 하거나 서울의 밤거리를 산책했습니다. 그는 제게 한국의 숨은 명소들을 소개해 주었고 저는 그에게 브라질 음식을 만들어 대접했어요. 3개월이 지났을 때 정 과장은 제게 공식적으로 고백했습니다. 한강변 벤치에 앉아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사벨라 씨, 당신을 좋아합니다. 앞으로 함께할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저도 당신을 좋아해요. 사실 처음부터 그랬어요. 우리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발전했어요. 6개월 후 저는 그의 가족을 만났고 1년 후에는 그가 제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 브라질로 함께 여행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듯했어요. 2년의 파견 기간이 끝나갈 무렵 회사에서는 저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 지사의 정식 직원으로 전환하는 것이었어요.
브라질과 한국을 오가는 국제팀의 리더로서 저의 경험과 언어 능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 정 과장은 제게 청혼했어요. 남산타워에서 그는 작은 반지를 꺼내며 물었습니다. 이사벨라, 내 아내가 되어주겠어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한국은 더 이상 파견지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제 미래, 제 사랑, 제 꿈이 있는 곳이었어요.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양가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했어요. 브라질에서 온 부모님은 처음에는 낯선 문화에 당황하셨지만 정 과장의 따뜻한 배려에 곧 마음을 열었습니다. 우리 딸이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10년이 흘렀어요. 지금 저는 여전히 한국에 살고 있고 이제는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첫째 딸 소피아와 둘째 아들 준호, 두 아이는 한국과 브라질 문화를 모두 배우며 자라고 있어요. 집에서는 포르투갈어와 한국어를 번갈아 사용하고 명절에는 한국 전통 음식과 브라질 요리를 함께 즐깁니다. 매일 아침, 정 과장. 아니, 이제는 제 남편이 된 준현 씨는 출근하기 전에 항상 같은 인사를 건네요. 다녀올게요. 그리고 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합니다. 다녀오세요. 이 작은 일상의 순간들이 제게는 가장 소중합니다. 한때는 변화를 두려워하고 안정만을 추구했던 제가 이제는 새로운 문화, 새로운 나라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어요. 아이들은 두 나라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더 넓은 세계관을 가지고 자라고 있습니다. 가끔 브라질에 계신 부모님을 방문할 때면 아이들은 신나게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와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 돌아올 때면 항상 묻습니다. 엄마, 우리는 언제 집에 가요? 그들에게 집은 서울이에요. 그리고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의 삶이 항상 쉬웠던 것은 아니에요. 언어 장벽, 문화적 차이, 때로는 외국인으로서 느끼는 소외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현 씨의 변함없는 지지와 사랑 덕분에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어요. 이제 저는 브라질 출신의 한국 며느리로 두 문화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국제 비즈니스 팀장으로, 집에서는 두 문화의 가치를 전하는 어머니로요. 처음 한국에 발을 디뎠을 때의 두려움과 불안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이곳은 제 진정한 집이 되었어요.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용기를 내어 파견을 지원하지 않았다면, 만약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지금의 제 삶은 어땠을까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가장 두려웠던 순간이 결국은 가장 아름다운 선물로 돌아왔어요. 한국, 이곳은 이제 단순한 지도 위의 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곳은 제 마음이 사는 곳, 제 가족이 웃음 짓는 곳, 제 미래가 펼쳐지는 곳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은 집입니다.